오늘은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무 파탈 같은 한 아름다운 여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막장 같은 스토리에 살인사건까지 겹친 이야기인데요.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인지,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내려보세요. 로사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루벤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당시 루벤이라는 남자는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사가 그 클럽에 가서 노래 몇 곡을 신청했었는데 루벤이 틀어주질 않은 거예요. 루벤은 일종의 클럽 DJ 같은 걸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노래를 안 틀어준 건지 못 틀어준 건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아무튼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기가 신청한 곡이 나오지 않자 로사는 그냥 가야겠다 하면서 클럽에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루벤이 얼른 로사의 뒤를 쫓아 나오면서 그녀를 부릅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면서. 그렇게 로사와 루벤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루벤은 운전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끌고 로사를 만나러 그녀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로사를 데리러 가서 집까지 태워주기도 하고 주말에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낭만적인 데이트를 하면서 로사는 루벤한테 푹 빠져버립니다. 이건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두 사람은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다가 2000년부터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2년엔 딸들도 한 명씩 태어났어요. 이후 2013년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언뜻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한때 운명 같았던 이 사랑도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사는 이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루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로사의 직업은 경찰이었는데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알베르트라는 남자랑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일하는 경찰서는 12시간마다 교대하는 순찰조를 짜서 일을 분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조였다고 합니다. 일을 한번 나갈 때마다 긴 시간을 계속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로사와 알베르트는 날이 갈수록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로사 본인의 말에 따르면 알베르트는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남자였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워낙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알베르트가 너무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 잘 맞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사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알베르트랑 자꾸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본인 말에 의하면 그 관계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관계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사는 그래도 이 알베르트를 그냥 사귀는 사람, 같이 자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알베르트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로사가 원하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로사한테는 이미 두 딸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삶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알베르트는 아이를 갖거나 키우고 싶어 하지도 가족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로사는 그러니까 알베르트와의 관계는 애초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더 발전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던 중에 로사가 이번엔 모터사이클을 타는 취미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또 다른 동료인 페드로라는 남자가 그녀의 앞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이 모터사이클을 타러 다니면서 친밀감이 생겼다고 해요. 로사와 페드로, 이 둘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거기다 같은 취미까지 가졌으며 이 외에도 비슷한 지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상하셨다시피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사는 루벤이랑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알베르트와 사귀고 있으며 추가로 페드로까지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페드로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페드로의 몇몇 동료들이 증언하기를 당시 페드로는 로사 때문에 미치려고 했었다고 해요. 아내를 떠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로사한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머리 싸매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생활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와 감정이
일을 할 때 폭발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죄를 짓고 달아나는 어느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다가 따라잡은 후에 그 사람을 바이크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막 주먹질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경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페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사의 눈에는 페드로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보였대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력 사건이 생길 뻔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그를 좋게만 봅니다. 로사는 페드로가 늘 자신을 사려 깊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로사는 23살 때 시우타트베아라는 지역의 경찰서에 배치가 됐었고 그때에도 배우자인 루벤을 속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남자의 이름은 오스카르였습니다. 그 역시 일터에서 만났으니까 오스카르 형사였죠. 로사는 얼마간 오스카르를 만나다가 이제 내연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오스카르가 이걸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로사하고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촬영했던 은밀한 사진들을 주변에다 다 뿌려버린 거였죠. 2008년 2월 28일 저녁 그는 우선 로사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사의 이메일에 등록된 모든 연락처를 수신인으로 설정한 다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제목은 첨부 파일 확인. 그리고 나서 본문에 마치 본인이 로사인 것처럼 이렇게 적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 로사야. 학교를 졸업한 후로 경찰에 땡땡을 못 빨아서 그리웠는데 이제는 채용돼서 경장 것도 뭐 어떻게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저급한 문장들을 쓰면서 나는 콘돔 없이 관계를 해. 모두에게 더 큰 쾌락을 주지. 이런 말도 적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2분 오스카르는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당연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졌었겠죠. 하지만 직장 동료들, 즉 경찰서 사람들은 오스카르의 편을 들어줍니다. 초반엔 그들은 정말로 로사가 이메일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후 로사가 음란물 유포 문제로 오스카르한테 고소장을 내자마자 그녀의 상사들은 로사를 압박합니다. 야, 그냥 고소 취하해. 이거 완전 남자 인생 망치는 일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로사는 오스카르 그 남자가 내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낸 거다. 그 이메일 속 사진이 계속 지금도 퍼지고 있다 라고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렇게 로사에게는 억울하게 묻혔던 그런 사건인데 이걸 페드로가 알게 됐던 거예요. 남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남편이 루벤, 그 다음에 만난 내연남이 알베르트,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친해진 또 다른 내연남 2가 페드로인 겁니다. 로사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사진 유포 사건 없던 일처럼 다 잊고 싶다라고 했지만 페드로는 그 사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변호사를 만나보자라고 조언도 해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로사는 또 한 번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됐던 거죠. 로사는 그렇게 루벤과 결혼한 상태에서 알베르트와 페드로 두 남자를 만나다가 중간에 드디어 혼인 관계를 정리합니다. 남편인 루벤하고는 헤어졌고 페드로를 집안으로 들여서 동거를 하게 돼요. 그럼 알베르트는? 알베르트하고도 여전히 사귀는 관계입니다. 그는 로사와 페드로가 동거하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2017년 1월 12일 아직 자기가 로사의 연인이라고 믿었던 알베르트가 로사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로사가 페드로랑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베르트가 알게 됐던 거죠. 그는 막 흥분해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페드로가 뭐야? 하면서 나와봤겠죠? 이 건장한 남자 둘이 싸우게 되면 일이 그만큼 커질 테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싶어서 로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얼른 페드로를 집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당신 제발 안에 들어가 있어. 언쟁에 끼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는 집으로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로사는 집 밖에 서서 알베르트랑 막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트 입장에서는 고운 말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막 꺼져라 이 나쁜 년 막 이런 식의 욕을 퍼붓고는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그 집을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약 보름 정도가 지난 후인 2017년 1월 29일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거친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넌 걸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증오해. 널 사랑했고 너와 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어. 내 인생 최대 배신을 당했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너랑 그 돼지 새끼가 뭔 짓을 했는지 사무실에서도 다 알아. 너희 둘보다 훨씬 잘난 나니까 쪽팔리지 않아. 너희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 무기력함에 눈물은 흐르지만 난 너희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어. 혹시 내가 경찰 관두고 사는 게 다 부질없다고 느끼면 그때 내가 다시 널 찾아갈 거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답장 같은 건 하지도 마라. 이 창 X야. 알베르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알베르트가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떨며 떠난 이후에 로사는 그에게 다시 만나자, 재결합하자 라는 내용의 메일을 77통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본 건 오해였다고 하면서요. 근데 사실 일단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걸 바로 목격했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일 수가 있겠으며 동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또 뭐 어떻게 재결합을 하자는 그런 얘기였던 걸까요? 로사는 이때 대체 무슨 심리였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로사가 직접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로사는 차마 알베르트한테 그래, 나 지금 페드로 만나고 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다. 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대요. 특히 알베르트가 그렇게 자신과 페드로가 동거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소란도 피우고 막 욕을 하고 떠난 뒤로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물리적 폭력에 근접한 일도 있어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알베르트가 페드로를 직접 만나서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진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로사는 알베르트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터놓기 전에 그가 감정을 좀 가라앉힐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알베르트도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겠지 싶었대요. 사실 알베르트가 로사한테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아닌 것 같아요.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로사 스스로도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두고 그때 내가 나도 참 한심하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법정에서 검사는 로사의 이런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된 건지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사건이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검사는 로사 씨가 말로는 알베르트가 무서웠다라고는 하지만 이 이메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법정에서 딱 공개한 어떤 메시지 기록이 있는데요. 알베르트한테 온갖 험한 그런 메시지들을 받은 후에 4분 뒤 로사가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날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페드로를 의미하겠죠. 페드로는 날 갖지 못했고 영원히 못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 24분 뒤에는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만이 나를 가질 수 있어. 계속 나를 가져줘. 자, 이게 과연 무서웠다, 공포를 느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맞냐, 언행 일치가 안 되지 않냐. 로사를 변호하는 측에서는 이건 극심한 회피 성향이 드러난 것이다. 여성들이 보통 데이트를 하던 상대로부터 공포심을 느끼면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물론 복잡한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조금 약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베르트가 로사의 집에 갔다가 페드로하고 둘이 동거하는 걸 알게 되고 막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게 1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2달 뒤인 3월 27일에 알베르트가 로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당신이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다들 우리 둘이 마주치길 기대하고 있어. 네가 굉장히 나빠 보일 만한 너에 대한 뒷얘기들도 떠돌고 있다니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마주쳐서 아무 일도 없던 척 해볼래? 아무래도 그 둘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다 퍼진 것 같은데 이 쪽팔릴 수도 있는 상황에 알베르트는 로사한테 우리 아무 일 없던 척 다시 잘 지내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답이 없습니다. 알베르트가 재차 메시지를 보내요. 알았어. 뭐 관심 없구나. 왓츠앱에서는 왜 계속 나를 차단하는 거야? 그 놈팡이 새끼가 질투하니? 그러지 마, 바보야. 나 진짜 착한 거 알잖아. 이제 더는 너 안 괴롭힐게. 믿어줘. 나 거짓말한 적 없잖아. 이 왓츠앱은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자, 꽤나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로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는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대요. 지난번처럼 위협적이진 않다고 느껴졌던 거죠.
예전 그때, 즉 1월처럼 원한을 품고 보낸 메시지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자신에 대한 원망도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월 초가 됩니다. 2017년 4월 8일. 로사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알베르트를 만나기로 해요. 로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었대요. 둘 사이에 오해를 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야만 깔끔하게 관계가 정리된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등장인물들이 다 좀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로사는 문득 마음을 바꿔서 알베르트한테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다른 때 만날 생각은 없는데 지금은 내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단 둘이 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생각이 있으면 들러서 인사나 해. 자, 사실상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나 보러 와라. 얼굴 보러 여기로 찾아와라. 그런 얘기 같은데 알베르트는 이 문자를 받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로사를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뚜벅뚜벅 다가가 뭔가를 건넸어요. 뭐였을까요? 반지였습니다.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반지를 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했대요. 뭔가 격정적인 그리고 개막장인 로맨스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 이후에 로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로사의 친구 증언에 의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로사가 양손에다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해요. 한쪽에는 페드로한테 받은 거, 요 반대편에는 알베르트한테 받은 거, 이렇게 두 손에다 반지를 끼고 그 반지를 번갈아 가며 보면서 두 사람을 저울질했다고 합니다. 그 로사의 친구 말에 의하면 로사는 당시에 페드로를 선택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옷도 더 잘 입고 그것도 더 잘해.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그 행위도 더 잘해. 로사는 이 증언에 대해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 친구가 법정에서 자기를 모욕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사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페드로를 선택했던 건 맞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랫동안 확신처럼 간직한 생각이었대요. 페드로가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살지 알베르트는 안 만나겠다라고요. 알베르트한테 재결합하자고 이메일은 그렇게 보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감정이 실시간으로 획가닥 바뀌었거나 아니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로사는 이때 꽤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페드로와 함께 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페드로는 자기 딸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되어주진 못해도 삼촌처럼 아이들을 대해주겠다고 나서준 사람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로사는 알베르트랑 헤어지고 페드로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2017년 4월 8일에 알베르트한테 반지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페드로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또 일주일 후인 4월 15일 오후 5시 22분 로사는 친구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전엔 페드로랑 진짜 행복했었어. 그 사람은 내가 원한 걸 다 줬고 나한테 멋지게 청혼도 하고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맨날 싸워. 단 일주일 만에? 어쨌든 페드로와 로사 사이에 뭔가 불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내고 또 얼마 후인 2017년 5월 1일 로사와 페드로는 가족들과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로사와 로사의 부모님 그리고 페드로는 다 함께 페드로 소유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로사는 페드로와 함께한 그날이 무척 특별했다고 증언합니다. 두 딸들이 친아빠, 즉 루벤한테 가서 지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페드로가 기운 차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기분을 달래줬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로사가 딸들한테 상당히 애착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친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갈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로사와 페드로는 저녁 식사로 외식을 하고 바닷가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이 로사와 페드로가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오늘의 중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날이 2017년 5월 1일이라고 했었죠. 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오후 9시 37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댁으로 갔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냐 하면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분단위로 이들의 움직임을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온 로사와 페드로는 아이들을 재웠고 이후 로사는 아래층에 내려와서 세탁할 옷들을 챙겼습니다. 로사의 말에 따르면 이때 알베르트한테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었대요. 할 얘기가 있다고, 집에 좀 찾아오겠다고. 로사는 결국 9시 51분 알베르트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 전화를 걸었나요? 라는 질문에 로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페드로랑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알베르트한테 메시지가 엄청 와서 쌓여 있었는데 그걸 도저히 다 읽을 엄두가 안 나더라.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문자 좀 그만 보내 라고 말하는 편이 쉽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로사가 전화를 걸고 두 사람은 9시 53분부터 약 4분간 통화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 검증에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이 통화 이후 알베르트가 로사의 집에 도착을 했고 로사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외국 집에는 정원이나 그 마당이 있잖아요. 로사가 나갔더니 알베르트가 자신의 집 낮은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로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넥 게이터와 장갑을 착용했고 배낭엔 막대기가 꽂혀 있었다고 해요. 넥 게이터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얼굴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 거더라고요. 알베르트는 심지어 도끼까지 들고 총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휴대폰 내놔! 라고 위협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들 모두가 로사의 증언으로 재구성한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는 알베르트 쪽으로 휴대폰을 그냥 내던져 버린 후에 집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문을 짤깍 잠가버립니다. 알베르트가 뭘 하는 건지 이때 밖에서는 쿵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로사는 얼른 딸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담 넘는 소리나 문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나 깨진 않았을까 체크를 하러 간 거예요. 로사는 알베르트가 나를 해치러 집 안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피할 수 없을 텐데 어쩌지? 4살, 6살 두 딸을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엌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집에는 로사하고 두 딸,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드로. 알베르트는 2층으로 도망친 로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간다 라며 협박을 했어요. 로사는 하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서 자물쇠를 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알베르트가 다짜고짜 청소해 라고 하더래요. 로사는 뭘? 하고 물으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가 있던 쪽을 둘러봤는데 그가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아까 그거 무슨 소리였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 로사. 아마도 알베르트가 페드로를 해친 것 같았습니다. 로사는 당시 자기가 너무 겁을 먹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대책도 없었다고 해요. 자신은 그때 경찰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 엄마로서 겁이 나고 무서웠다고요. 하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로사가 경찰로 근무를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좀 이상하다. 이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 사실은 알베르트하고 둘이 공모를 한 건데 알베르트만 나쁜 놈 만들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과 로사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도 로사가 범인일지 알베르트가 범인일지 아니면 둘 다 범인일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마지막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5월 1일 밤이었고 다음 날인 5월 2일이 됐어요. 로사와 알베르트는 죽은 페드로를 차에 싣고 루벤의 집 근처로 갑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죠. 루벤? 누구였죠? 로사의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죠. 로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알베르트가 무서워서 원치 않게 그냥 같이 끌려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루벤네 집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페드로를 루벤이 죽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드로가 사망한 후에도 페드로의 휴대폰으로 막 문자를 보내면서 그가 한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로사의 주장에 따르면 알베르트가 로사를 데리고 페드로의 시신을 싣고 저수지로 갔다고 합니다. 저수지로 가면서 로사는 알베르트는 저수지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미리 알아놓은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윽고 으슥한 숲에 도착한 두 사람. 그때 알베르트가 차 문을 열고 빨간색 큰 통을 꺼내는 걸 본 로사. 저거 휘발유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로사는 머리털이 쭉 뼈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베르트는 그 통을 들고 로사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저거 지금 나한테 부으려는 건가? 생각했던 로사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막 뛰면서 소지품도 다 떨어뜨렸는데 줍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로사의 말이 맞다면 이건 완전 공포 스릴러 영화 그 자체죠. 다만 로사의 말이 다 맞는지 알 수가 없을 뿐. 로사는 그렇게 도망쳐서 어두운 찻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쓱 다가왔답니다.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알베르트가 타고 있었어요. 알베르트는 창문을 쓱 내리고 로사에게 말합니다. 타! 애들이 자고 있는 너네 집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건 나일 거야. 로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차에 탔고 두 사람은 로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아무 말 말라고 했고 로사 역시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냥 나를 놔두고 떠나달라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극한 공포와 충격 때문에 넋이 나간 로사는 그 이후로도 신고할 시간은 많았지만 하지 못했다고 해요. 많은 동료들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사는 그저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 입 다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숨기는 바람에 자신이 이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무수한 이야기들을 낳게 된 것뿐이라고 로사는 주장합니다. 자, 저수지에서 차 트렁크에 갇힌 채 불에 탄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페드로의 시신이겠죠. 그리고 알베르트와 로사가 이 일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이 사건을 주도한 범인일까요? 이 사건 자체는 살인사건인데 스페인 언론은 이 문제를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판무파탈 여성과 두 남자의 내연관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특히 로사의 복잡했던 남자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떠들어댔어요. 로사는 매스컴에서 검은 과부 거미로 통합니다. 냉혈하고 기만적이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바람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 경찰인데 성적으로 문란하다? 게다가 그 여자가 애인과 공모해서 동거남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저 자극적인 치정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스페인에서 매스컴의 관심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재판은 이 로사 케이스가 정말 오랜만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검은 과부 거민이 뭐니 그렇게 말만 무성했던 이 로사라는 여자가 법정에 드디어 얼굴을 비춘다더라. 그 여자가 그 뱀의 혀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서 빠져나가는지 보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취재 경쟁이 붙었죠. 이런 식으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됐던 시민 9명도 굉장히 긴장했었다고 해요. 심정적으로 보면 이 로사라는 여자가 진짜 참 판무파탈이고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여자죠. 근데 이 법정에서는 페드로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를 죽였는가를 밝혀내는 것만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는 이 사건에서 도덕적인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로사 역시 판사한테 이 점을 정확하게 어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재판을 받는 게 여러 명의 남자와 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페드로를 죽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인가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의 특성상 아무래도 팩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도 참 막 나쁘끄러운 증언들이 오가고 로사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사실상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 법정에서 검사가 이런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본 로사 씨는 말을 못 멈추는 사람입니다. 장터의 돌팔이 약장수처럼요. 그 누구도 로사와 몇 시간만 지내보면 사람들을 설득해 페드로를 그들이 죽였다고 자백하게라도 만들 겁니다.
로사는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항소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1년 대법원은 공모살인의 가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로사는 현재 타라고나의 마스 엔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라서 스페인에서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도 나오고 드라마 시리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건의 모든 부분이 빈틈없이 다 촘촘하게 채워지고 증명된 건 아니라서 여전히 로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해드렸던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로사의 테이프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로사가 감옥에 간 뒤에도 취재진과 전화로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 또 공정하게 판결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토로했고 그걸 촬영한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되게 일단 남자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심리 변화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가까이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다큐멘터리가 약간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조금 못 만들었어요. 좋은 다큐멘터리, 좋은 스토리는 쭉 들었을 때 사람들이 빈틈을 느끼지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게 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파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시간 순서를 좀 잘 안 맞춰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제작진이 의도한 바가 있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정리하기 조금 빡셌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실제 사건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사건 조사하다가 제가 기사를 몇 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스페인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번역을 눌러서 조금 거친 번역으로마나 이렇게 캡처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을 둘러싸고 뭔가 계속 추가 소송 더하기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